박노원의 라디오 매거진 위켄드. 마음이 자라는 교실 초등교육 전문가 유석초등학교 김선호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들의 새해 계획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네. 뭐 보호자 입장에서는 아이들 새해 계획하면 무조건 학습 계획이죠. 공부 계획. 맞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자녀 계획에 이제 보통 공부 계획을 먼저 떠올리실 테고요. 예. 학습 면에서 보면 어떤 과목을 중점으로 할지, 부족한 과목을 어떻게 보충할지 고민이 되실 겁니다. 네. 초등 시기 학습에 있어서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게 중요한데요. 의외로 기초는 단순한 데서 시작됩니다. 뭐냐면 바로 암기입니다. 네. 새로운 아이디어, 창의력을 중시하는 요즘 이게 암기는 옛날 방식이고 또는 뭐 주입식 공부라는 생각도 하실 텐데요. 하지만 정작 창의력을 발휘하려면 이 기초 지식이 있어야 가능하고요. 예. 예를 들어 좋은 글을 자유롭게 구사하는 아이들을 보면 어휘량이 상당합니다. 네. 본인이 지닌 어휘를 가지고 문장을 구성하고 이제 스토리를 전개하죠. 연초 학습 계획을 자녀와 세우실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얼마나 암기할지를 목표로 정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얼마나 암기할지 목표를 정해줘야 된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찾고요. 그에 해당하는 기초 지식을 암기하는 목표를 잡아주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 현재 5학년인데 수학을 어려워하는 친구라면 예. 약 2년치, 즉 4학년, 5학년 수학 교과서에 나오는 기본 개념들을 문제집에 있는 걸 3월 되기 전에 암기하는 목표를 잡아주고요. 한 단원에 보통 5개 정도 기본 개념이 나옵니다. 한 학기에 6단원 정도 되니까 한 학기 분량이 30개 정도의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럼 2년이면 총 4학기니까 예. 이제 120개 정도의 개념이 3, 나오는 40에서 겁니다. 120개 되는 거죠. 예. 네. 그럼 두 달 60일 동안 하루 2개 정도씩 이 개념을 암기하도록 이렇게 목표량을 정해주는 거죠. 예. 개념을 공부해라 이렇게 말하면 아이들은 잘 못 알아듣고요. 이 총 목표량을 정해주고 한 달에 예. 몇 개, 주간 몇 개, 오늘 하루 몇 개 이렇게 쪼개주어야 예. 아이들이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뭐 영어 단어나 영어 문장도 마찬가지고요. 초등 영어 단어집을 준비하고 지금 겨울방학 그리고 23년도 새 학기가 시작되면 뭐 1학기에 어디까지 이렇게 쪼개서 목표량을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그 목표량을 암기했는지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매일 해주실 수 있다면 더 좋고요. 확인도 필요하다는 거 염두에 네. 두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학습 계획 외에 또 일상에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새 계획 뭐 있을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용돈 관리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그냥 필요할 때마다 용돈을 주는 방식이었다면 새로운 해에는 일정한 간격, 처음이라면 일주일 간격이 좋고요. 용돈 관리에 익숙한 아이였다면 한 달 간격도 괜찮습니다. 용돈은 우리 아이가 평소 써야 하는 금액보다 약 10%에서 15% 정도 더 책정해 주는 것이 좋은데요. 예를 들어 5학년 정도 되는데 편의점에서 군것질을 매일 3,000원 정도 한다면 한 달에 9만 원 정도가 필요하죠. 그러면 거기 이제 한 10% 정도 더해서 약 10만 원 정도를 한 달 용돈으로 계획해 주는 거예요. 예. 아이가 매일 가던 편의점을 일주일에 한두 번 참고 거기에 10% 정도 더 책정해 준 용돈을 더하면 금방 제법 돈이 모이는 듯한 기분이 들게 되고요. 일단 돈을 조금이라도 모아본 그 기분과 경험을 해야 이제 저축에 대한 흥미가 지속됩니다. 그리고 용돈을 아껴서 돈을 모으는 것도 목표를 정해주시면 좋고요. 근데 뭐 용돈 아껴서 이 저축하는 목표 아이들에게 쉽지 않은 목표일 것 같은데 네. 이 저축하고 싶다는 동기를 좀 더 유발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순수하게 본인이 이제 기존 용돈을 아껴서 뭐 4만 원을 모았다. 예. 그러면 잘했다는 칭찬의 의미로 1만 원을 더 줘서 5만 원을 채워주겠다고 미리 약속하는 거예요. 예. 또 뭐 9만 원이 되면 역시 1만 원을 채워서 10만 원이 되도록 채워주겠다고 하는 거죠. 초등학생이 본인의 여윳돈 10만 원을 따로 가지고 있는 것 어른들에게는 100만 원 정도의 여윳돈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근데 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렇게 다 돈 채우면 또 엄마가 또 가져가요. 그래도 이제 모으는 것 중에 하니까. 네. 그냥 돈을 아껴서 이렇게 저축하라고 하면 어떻게든 뭐 쓰고 싶은 욕구와 맞서게 되는데요. 내가 용돈을 잘 관리하면 여윳돈이 불어나는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느끼도록 계획해 주면 이제 쓰고 싶은 욕구가 돈을 불리고 싶은 욕구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 첫 출발은 일정한 간격으로 정해진 용돈을 주는 겁니다.
22년도 지난 일상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고요. 23년도에는 일주일 혹은 2주일 한 달 이렇게 정해진 기간에 정해진 용돈을 함께 책정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맞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용돈 관리하다 보면 경제관념을 형성하는데 참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또 어떤 계획, 다른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예, 두 번째로 말씀드릴 일상 계획 중에 이제 신체 운동 계획을 세우시길 운동 권해드립니다. 계획. 예. 갈수록 비만인 아이들이 늘고 있어요. 학교 체육 시간에 보면 이게 준비 운동 시작할 때 벌써 눈에 확 보입니다. 그래요? 예, 이 간단한 준비 운동조차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게 귀찮아서 대충 하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고요. 이 학습에서 기초 개념이 중요하듯이 운동에서는 기초 체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기초 체력에 효과가 있는 거 정말 좋은 거 바로 달리기죠. 보통 아이들이 축구나 농구 이런 게임형 위주의 운동을 좋아하지만 그렇죠. 이게 단점이 정말 자주 다칩니다. 특히 뭐 발목, 손목을 자주 다치고요. 또 여기에 승부욕이 있어서 갑자기 이제 빠르게 반응해서 이제 그런 다침 현상이 자주 일어나는데 이 기초 체력을 다지고 관련 근육이 생성되면 훨씬 더 안전하겠죠. 예. 이 기초 체력이 없이 게임 위주의 운동을 권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기초 체력을 위해서는 매일 20분 정도는 줄넘기를 하겠다든지 뭐 집에 러닝머신이 있다면 뭐 뛰는 걸 운동 계획에 넣어주는 것도 좋고요. 아이들 자전거 타기도 좋습니다. 또 우리 아이가 이제 비만이거나 그에 가까워질 것 같거나 또는 움직이는 걸 귀찮아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꼭 기초 체력 계획을 세우시길 권하고요. 가까운 스포츠 센터에서 수영을 시작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예, 어렸을 때부터 운동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참 좋죠. 네. 이렇게 학습, 또 용돈, 체력 관리 계획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 꼭 필요한 중요한 계획도 뭐 있을까요? 예, 세외 계획을 이렇게 자녀와 같이 짜실 때 꼭 자유 시간도 계획에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가령 매주 금요일 저녁에는 뭐 숙제나 운동, 악기 연습 등이 없는 자유 시간을 계획에 넣어주고요. 그 시간에는 본인이 좋아하는 걸 마음껏 할 수 있다고 알려주시면 됩니다. 네. 뭐 그림을 좋아하면 그림, 뭐 레고를 조립하든 아니면 잠을 자도 되고요. 단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시간은 아니라는 점만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몇 시간씩 게임만 하다가 그 시간이 지나가고요. 그거는 자유 시간이 아니라 이제 공식적인 스마트 중독 시간을 만들어 주는 거니까요. 가급적 활동을 통한 놀이나 만들기 쉼 등을 이렇게 예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뭐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다면 그것을 자유시간 계획 구체적으로 넣어도 좋고요. 그 새 계획은 최대한 꼼꼼하게 막 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좀 여유 있게 좀 느슨하게 짜는 게 좋을까요? 네, 그러니까 자녀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목표는 단순하게 하되 약간 타이트하게 짜는 걸 권해드려요. 아, 예, 그래요? 예, 처음에 아이가 너무 부담될까 봐 염려해서 여유롭게 계획하면 이 엄마 입장에서는 예. 한두 달 지나서 우리 아이가 너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이제 불안해지면서 무언가 추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예. 문제는 그때 아이의 저항이 생각보다 심해요. 이미 익숙해진 패턴에서 뭔가 추가되면 이제 부담이 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보기에 정말 얼마 안 하는 것 같은데 아이는 한두 가지 추가된 것만으로도 상당히 많은 것을 또 한다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보다는 연초 계획에서 약간 타이트하게 일정을 잡고요. 방학 끝날 때쯤 돼서 막상 한두 달 진행해 보니 좀 버겁다는 느낌이 들면 그때 한두 가지를 살짝 수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아이 입장에서는 많은 걸 하고 있으면서도 여유 시간이 생긴 것처럼 느끼고요. 목표는 단순하게 잡되 일정이나 계획은 쪼개서 촘촘히 잡아보시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좋습니다. 예. 자녀의 우리 아이들의 1년 연간 계획을 세울 때 보호자 입장에서는 어떤 걸 좀 유의해야 할까요? 네, 제가 세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학년 군별로 계획 주기를 다르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1, 2학년은 겨울방학 계획까지만 잡으시고요. 그 이후에는 3개월에 한 번씩 새롭게 계획을 잡고 수정 보완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1, 2학년 아이들에게 1년 계획은 어른에게 5년 계획을 세우는 것 같이 먼 시간으로 여겨져서 실효성이 적고요. 예. 3, 4학년은 한 6개월 정도 기간을 두고 계획을 잡으시고요. 5, 6학년은 1년을 목표로 길게 잡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런데 고학년이라고 해도 연중 계획을 잘 세워본 경험이 없다면 6개월 단위, 3개월 단위로 이렇게 시작하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학년군별로 주기를 다르게 설정해라.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앞서서 목표를 단순하게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게 학습적인 것에서 한 가지, 생활 습관적인 것에서 한 가지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목표를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공부 계획만 세우면 일상의 좋은 생활 습관 형성이 어렵게 돼요. 예. 예를 들어 공부는 영어에 집중한다고 목표를 정하고 이제 관련된 계획을 세우고요. 좋은 생활 습관으로는 매일 일정한 달리기를 한다 이렇게 목표를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요. 네, 세 번째로는 위에 설정한 이 두 가지 목표를 쪼개서 구체적으로 정해 주셔야 하는데요. 가령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한다는 것을 직접 일정표에 적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이 목표를 쪼개서 구체적으로 적어 주셔야 실행할 확률이 높아지고 또 매 순간 성취감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생각할 게 많네요. 그냥 계획 없이 살면 안 돼. 연말 연초 이제 어른들도 뭔가 이제 새롭게 마음을 다잡고 계획 세우는 분들 많을 때라 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연말이면 늘 아쉬움이 남죠. 뭘 좀 더 할 걸 하고요. 그 아쉬움이 다가오는 새해에 또 성장 동력이 됩니다. 자녀와 함께 지난 22년 아쉬운 점이 무엇인지 서로 대화해 보시고요. 네. 그걸 토대로 또 새로운 시작, 계획을 세우는 원동력으로 삼으시길 권해드립니다. 2023년도에는 청취자분들 모두 실천하는 한 해 보내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자라는 교실 유석초등학교 김선호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요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KBS 딩동댕 어린이 노래회가 부르는 새 달력. 새 달력에 내 생일이 들어있다. 새 달력에 엄마 생일이 들어있다. 새 달력에 아빠 생일이 들어있다. 새 달력에 아홉 월날이 들어있다. 새 달력에 내 생일이 들어있다. 새 달력에 엄마 생일이 들어있다. 새 달력에 아빠 생일이 들어있다. 새 달력에 아홉 월날이 들어있다. 이어서 알아두면 힘이 되는 법 이야기 매거진 생활법률 법무법인 지온 최완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내일이면 2023년이 시작됩니다. 오늘의 시간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일상에서 체감하기 쉬운 것부터 알아보죠. 뭐가 있을까요? 예, 먼저 식품에 표기되는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뀝니다. 예. 그간 식품에는 유통기한이 표기되어 왔었는데요. 사실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이라는 의미여서 유통기한이 경과하더라도 일정 기간 식품 섭취가 가능한데 예. 그럼에도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을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품 낭비 방지라던가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 제공 차원에서 관련 법,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인데요. 국회가 2021년 8월에 이 법을 개정해서 소비기한이라는 것을 규정합니다. 소비기한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이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하는데요. 예. 국제적으로도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을 식품에 표시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상 소비기한을 규정하면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그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해지는 건가요? 이에 대해서는 식약처 고시가 있습니다. 네. 이 고시 명칭이 식품, 식품 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 기준인데요. 이 고시에서 유통기한 설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유통기한 설정 실험을 하게 되어 있고요. 실험 기간이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소비기한을 표시하게 되어 있어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시에는 소비기한 설정 실험이나 기준에 관해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품질 안전 한계 기간이라고 해서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가 가능한 최대 기간을 말하는데요. 예. 통상 유통기한은 이 품질 안전 한계 기간의 6, 70% 정도, 소비기한은 8, 90% 정도라고 합니다. 예. 다만 냉장 보관 기준 개선이 필요한 품목은 8년의 범위에서 소비기한 표시제 적용이 유예되는데요. 일부 품목, 우유 중에서도 냉장 보관하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유통기한 표시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어서 교육제도와 관련해서도 달라지는 게 있죠? 예. 대학 입학금 제도가 폐지됩니다. 네.
그간 대학들이 입학금을 받아왔는데 산정 근거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2019년 12월에 고등교육법을 개정해서 대학의 입학금 징수 금지 규정을 신설했는데 해당 규정은 2023년도 이후에 입학하거나 편입하는 사람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법적으로도 대학에서 입학금을 받지 못하고요. 참고로 이렇게 법으로 규정하기 전부터 입학금에 관한 논란이 있어서 교육부가 대학들과 협의를 통해서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법 개정 당시에도 이미 국공립대는 2018년부터 입학금을 폐지했고 예. 사립대와 사립전문대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었는데요. 이제 법적으로도 완전히 입학금 징수가 금지되게 된 셈입니다. 다만 고등교육법에서 대학만 입학금 징수를 금지하고 대학원은 예외로 해놔서 대학원은 여전히 입학금을 납부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뭐 입학금 입학하는데도 돈을 내야 돼 하면서도 그냥 다들 내다 보니까 그냥 내는가 보다 했었는데 이게 이제 폐지가 되는군요. 또 한 가지 주목할 내용이 있는데 교육 분야에서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 교복에서 체크무늬 그 격자 무늬를 볼 수 없게 된다고요? 예, 체크무늬 하면 떠오르는 글로벌 명품 브랜드가 있을 겁니다. 버버리인데요. 예. 이 회사가 2019년경부터 국내 중고등학교 교복의 체크 패턴이 자기네 상표권을 침해한다며 문제 제기를 해왔었습니다. 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회사가 문제를 제기한 학교는 전국 200여 개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올해 5월경에 한국학생복산업협회가 교복 업체들을 대신해서 이 명품 업체 측과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 결과 2022년 올해까지는 기존 디자인을 사용하되 2023년부터는 디자인을 변경한다고 하는데요. 2023년 신입생부터는 교복 디자인이 변경된다는 건데 이제 흔히 교복에서 봐왔던 체크무늬는 못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무늬가 다 이렇게 상표권으로 보호받는 건 아닐 텐데 이 체크 무늬, 이 무늬 자체가 디자인이 아니라 상표권인가요? 예, 버버리는 체크무늬에 대해서 국내에서 디자인권과 상표권을 모두 등록하고 있는데요. 디자인권의 경우 보호기간이 20년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체크무늬는 1960년대부터 유명해졌다고 하니까 체크무늬 디자인은 아주 예전에 등록을 했을 거고 수십 년 전 기본 디자인 가지고는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하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예. 참고로 현재 버버리가 2018년도에 등록한 디자인권도 있는데요. 이건 체크무늬에 무지개띠를 결합한 디자인이라서 교복에 쓰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상표권 침해를 주장한 것 같은데요. 디자인권과 상표권이 어떻게 다르냐면 상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출처 표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표를 봤을 때 이 제품을 어떤 회사가 만들었는지 알 수 있다는 뜻인데요. 예. 상표의 형태는 기호, 문자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상표를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소리나 냄새 같은 상표도 가능한데요. 버버리는 체크무늬를 상표 등록을 한 것이죠. 예. 이렇게 상표권은 디자인과는 성질이 다르고 보호기간은 10년인데 계속 갱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디자인권이 아닌 상표권으로 주장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다만 상표권이 침해되었다고 하려면 체크무늬로 인해서 출처가 혼동 오인돼야 합니다. 즉 소비자가 체크무늬를 보고 이 회사가 버버리가 만든 상품으로 혼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네. 실제로 버버리가 국내 모 대기업 제품에 체크무늬가 있다고 상표권 침해 소송을 해서 승소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해당 제품에 그 기업의 상표가 부착돼 있었는데도요. 이런 점을 고려해서 교복업체가 합의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는 이제 학생들 교복에 일단 체크 무늬는 볼 수 없을 거다. 이 얘기고요. 그 외에 달라지는 제도 또 뭐 있을까요? 예, 오토바이 보험 관련 내용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원래 자동차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운전자도 책임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와는 달리 오토바이는 등록이 아니라 사용 신고만 하면 운행이 가능하다 보니 보험에 가입을 안 하거나 최초 사용 신고 때만 보험에 가입하고 이후 재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예. 사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책임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사안이고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전까지 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 미가입 오토바이가 많고 특히 요새 배달 앱으로 음식 주문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배달 오토바이 사고도 많은데요. 그래서 국회가 2021년 12월에 자동차 관리법을 개정해서
지자체가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했는데도 이행하지 않고 1년이 지난 경우를 직권으로 말소 등록을 할 수 있는 사유로 신설을 합니다. 다만 시행일은 6개월 후로 해서 2022년 6월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2022년 6월쯤 지자체가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했다면 1년 후인 2023년 7월부터는 가입 명령을 미이행한 오토바이들이 나오기 시작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내년 7월부터는 오토바이들 중에 말소 등록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고 예. 혹시라도 보험 가입을 안 하신 오토바이 차주분들이 계시다면 그 전에 보험 가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바이크 타시는 분들은 보험을 가입한 다음에 타셔야 되겠습니다. 이것 말고 네. 또 교통 분야에서 달라지는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예. 내년부터 고속도로에서 1차선 정속 주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차선요? 네, 예. 1차선 정속 주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 그 간혹 고속도로 1차선에서 정속 주행하는 차들로 인해 무리한 차선 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도로교통법은 지정차로와 앞지르기 방법이라는 걸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로에서 운행하다가 앞에 차를 추월하려면 1차로를 이용해서 좌측으로 앞지른 후에 다시 2차로로 복귀를 해야 하는데요. 복귀하지 않고 계속 고속도로 1차로에서 정속 주행하는 것은 앞지르기 방법 위반인데 이제 2023년부터는 이런 행위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예. 과태료는 승용차의 경우 7만 원인데요. 다만 도로교통법상 차량 통행량 증가 등 도로 상황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시속 80km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1차로를 통행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참고로 종전에도 앞지르기 위반 행위는 범칙금 부과 대상이었고 승용차의 경우 6만 원이었는데요. 앞지르기 위반에 한정해서 범칙금과 과태료의 처리를 말씀드리면 범칙금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적발해서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것이고 과태료는 영상 기록 매체로 법령 위반 사실이 입증되고 범칙금 통고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차량 소유주 등에게 부과되는 것이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는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위반을 현장 단속한다는 것이 어려웠는데요. 내년부터는 고속도로 무인 카메라 등으로 앞지르기 위반이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예. 내년 최저시급도 오르잖아요. 그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이나 사장님 등 뭐 당장 내일부터 금액이 달라지니까 이것도 잘 챙겨야겠어요. 예. 금년 8월에 2023년도 최저임금이 고시되었는데요. 시간당 9,620원이고 올해 대비 460원이 인상된 금액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한 주에 40시간을 근무한다고 하면 주휴수당 포함해서 201만 원 상당이 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법무법인 지온 최완규 변호사였습니다. 김광석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전해드리면서 라디오 매거진 위켄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새해 첫날 아침 7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